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실제로 박수 치시네. 아우 저희는요 가장 아침에 요란한 방송입니다. 그런가? 예, 아니 우리 의원님께서 신인교회 엄마 시대 국회 카페 시간에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한 말씀 듣고 한번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입니다. 예, 오늘 오마이티브에서는 새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국회 상황 또 특검 상황 또 사법개혁 얘기들도 한번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그 김삼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 후보자의 출신을 두고 또 국민의힘에서 좀 억지 주장을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은 다 진보다 이런 비판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 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권의 최후 보루를 사법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들이 인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국제인권법.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런 법 제도를 연구하고 또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우리의 개선점을 찾고 그런 연구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단체 구성원들이 전부 다 진보다. 이렇게 한 색깔을 입히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정치적 공세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인권법 소속 법관인데 우리 진보 진영이 볼 때는 불만스러운 그런 판결을 한 적도 종종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소속이라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반대 성향의 판사들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어떻게 보면 뭐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계속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낙인을 찍거나 규정을 짓는 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2023년도인가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할 때도 한 회의장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권성동 의원이 뭐 국제인권법 학회 출신 판사라서 뭐 이렇게 편향되게 봤는데 본인 무죄주니까 아이 꼭 그러진 않더라. 이런 식으로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어서 좀 너무 자기 중심적인 판단 기준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조인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판사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관계없이 이른바 법조적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건에 맞는 사실관계, 법리 이것에 따라서 판사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변호사들은 누구나 경험해봤겠지만 근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다. 그런데 피고인은 좀 보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오마이TV의 신인규 엄마시대 슈퍼챗으로 민정킴 8956님께서 화이팅으로 또 이렇게 소중한 후원도 보내주셔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또 다른 뭐 문제 제기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재판을 맡았을 때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이런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판결에 무죄 취지를 냈다고 해서 그게 뭐 보온 인사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판결은 저는 우리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후보자들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잖아요. 후보자한테는 정치적 발언이 민주주의의 생명이죠. 그걸 듣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발언의 옳고 그름은 이른바 공론의 장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의 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발언은 살아남을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발언은 이제 없어질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판단해가지고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하게 되면 이른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질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공방이 즉석에서 오가는 토론회장에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발언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게 되면 그럼 후보자들이 토론회에서 발언할 때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발언하게 되면 자유로운 토론,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그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나 엄격하게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주는 그런 판결이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판결입니다. 근데 그 판결 이후에 그 선거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이제는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확장 해석되는 것을 막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판결, 김상환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에 2020년이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된 이재명 당시 후보 당시에는 직책이 아마 경기지사 시절일 겁니다.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에 참여했던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다라는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우리 예쁜 유주님께서도 이건태 의원님 화이팅이라고 감사합니다. 응원의 슈퍼챗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건태 의원님 오시니까 막 슈퍼챗도 오마이TV에 후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갭 투자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뭐 도덕성 검증을 좀 한 것 같은데 이 부동산 투자 논란은 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 김 후보자가 잠원동에 굉장히 오래 살았더라고요. 잠원동에 잠원동 안에서 한 3번 정도 이사를 하셨는데 잠원동 안에서 이사를 그러니까 다른 동네를 안 가고 그 안에 가서 오래 산 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아요. 근데 한 동네에 사람이 정착하면 다른 데로 잘 안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동짜리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사는데 그게 재건축이 됐어요. 근데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유를 따져봤더니 그 나홀로 아파트가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대단히 아파트가 재건축 신청을 해서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그걸 심사하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요 대단히 아파트 옆에 있는 이 작은 아파트 2개도 같이 재건축하는 게 좋겠다라고 공고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히 아파트가 이 작은 아파트에 제의해가지고 갑자기 이 작은 아파트가 재건축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이 나홀로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재건축을 예상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갑자기 재건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사를 갔다. 그건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니까 그건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래 김 후보자를 이제 인사청문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굉장히 겸손해요. 겸손하시고. 그래야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해요.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대법관 초임지, 그러니까 대법관의 그 과거 초임지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신이 많다. 아무래도 이제 뭐 사법연수원의 기수문화, 뭐 서열주의 뭐 이런 것들에 아마 반영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좀 지역차별이고 구조적 문제다라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대법관 증언 주장도 좀 하셨는데 관련 내용은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제 제 지역차별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법원의 엘리트주의를 제가 꼬집은 겁니다. 법원 내부의 엘리트주의.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초임 판사가 임관을 할 때 임관 성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수원 성적과 그렇죠. 시험 성적 합친 거죠. 그런데 100명을 임관하면 1등부터 100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등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치를 합니다. 1등은. 그래서 제가 그 역대 그러니까 최근 10년에 대법관에 임명된 사람 중에 중앙지법이 출신이 몇 명이 초임제가 중앙지법 출신 몇 명인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를 하셨는데 그랬더니 44.1%가 초임주가 중앙지법이에요.
다 중앙이에요. 예. 대법관 중에 최근 10년 중에. 그러면 이제 최근 10년 중에 보수 정권도 있고 우리 민주당 정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 정권 때는 자그마치 56.5%가 중앙지법이 초임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들. 예. 그러면 보수 정권 때는 대법관에 1등 판사들만 원하는 거예요. 성적 1등. 예. 근데 민주정부 때는 우리 당 정부 때는 18.1%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네요. 예. 수치가.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는 대법원의 구성을 공부 잘한 그것도 최고로 1등들로만 구성하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엘리트주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강력한 엘리트 판사들이 과연 재판도 잘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재판을 잘하는 법률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엘리트주의 인사는 매우 문제가 많다. 특히 요번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을 때 전원합의체 해부된 지 이틀 만에 변론 종결하고 9일 만에 선고했잖아요. 거기에 동참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대법관이 10명인데 10명. 그 10명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침 판결이다. 대선 개입이다.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중앙지법 출신들이 많다고요. 이렇게 공부를 잘했을 뿐이지 소신 있는 분들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바꾸자? 그러니까 구성의 뭐 다양성까지 그래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자. 다양화. 1차적으로 다양화하려면 숫자를 늘려야 다양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고 또 대법원 믿었던 대법원마저도 이런 식으로 인권 침해적인 판결을 한다면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헌법 통제를 가해져야 된다. 그래서 재판 소원도 도입하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주장하는 거죠. 재판 소원까지도 같이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법원 내 그런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 잘해가지고 중앙지법에 배치됐다고 해서 공부 잘한 거지 그게 꼭 정의롭거나 꼭 소신 있거나 용기 있는 건 아닌데 그럼 평가받은 적이 없죠. 이제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반대의 예도 있겠죠. 뭐 꼴찌로 붙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꼴찌로 붙었는데도 뭐 그 판사가 소신 있게 또 용기 있게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재판 대법관 증언과 구성의 다양성 이 부분을 같이 이번에 이제 주장하시는 국가적 걸로. 위기를 극복하게 한 문영배 헌법소장 직무대행 그분도 중앙지법 초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디 출신? 그 지방에 많이 계셨죠. 부산 쪽에. 이른바 향판이라고 부르는 향판.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후보자 김상환. 이분도 부산지법이 초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법 초임들이 훌륭한 법관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공식을 깨야 된다.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니 근데 그 재판 소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대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3심제니까 원래 끝인데 사실 대법원이 그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소위 말해서 심리도 안 하고 기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형사도 법률심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례도 아마 다들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그런 잘못된 판결이 재심 외에는 고칠 수가 없는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은 찬성하시는 것 같고 우리 김사만 후보자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어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재판 소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후보자가 되면서 입장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물었어요. 김상원 후보자는 뭐라고 했냐면 대법관 시절에는 현재 있는 제도 하에서 그게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입장을 보인 거고 내가 이제 헌법소장 후보자가 된 이상 이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재판소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그 부분은 열어놓고 예.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찬성 입장입니다. 아, 헌법재판소는 예. 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독일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많이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많이 하는 제도고요. 아, 그럼 요 정도로 이제 청문회 얘기는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그 윤석열 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구속적부심도 기각이 나서 다시 또 구속 수감이 됐고 또 특검에서는 추가 기소를 해서 이제 또 구속 기간도 확보를 또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7월 29일에 소환 통보를 윤석열 씨한테 했고요. 예. 이런 와중에 어제 또 윤석열 씨는 페이스북에다가 이건 뭐 역사의 법정,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나 또 이런 식의 정치적 구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이 재판 과정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법적인 문제 좀 뭘로 이렇게 좀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그 머릿속 구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뇌 구조가 문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책임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이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단 한 번도 진정 어린 사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해도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엄히 책임을 물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특검은 정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원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해서 강제 구인하느냐 서울구치소장이 또 미온적으로 하면서 특검에서 검사와 수사관 파견해달라 뭐 이런 식의 서로 협조 공문 오고 간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제 뭐 윤석열 씨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판정에 나가는 것도 이제 구인장을 또 받아와서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수사 과정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가장 엄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각 기관의 이제 기관장들은 사실 윤석열 내란 수계 때 인사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과도기입니다.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장관들이 지금 임명이 되고 있으니까 장관들 임명이 끝나고 인사가 되면 이제 그분이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구치소장 같은 그런 행태는 아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청에 데려오거나 특검에 데려오거나 이런 조치가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집행을 해야죠. 그렇죠. 실제 안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법에 저항하는 것, 법을 파괴하는 것 이걸 다 체증을 해가지고 법원에 다 제출해서 법원이 선처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철저히 수사해서 공소 사실을 기소할 수 있는 건 다 기소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법감정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한편 이제 뭐 부부가 쌍으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지금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이제 8월 6일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좀 기간을 이렇게 많이 두고 지금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김건희 씨 뭐 소환에 응할 걸로 보십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소환에 저는 응할 걸로 보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서 강제로 체포할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김건희 변호인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소환에 응할 걸로 보고 저는 16일 전에 소환 통보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특검이 영리하다고 봐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8월 6일 날 소환하라고 했으면 특검의 수사 일정을 자기들이 계산해 봤을 때 8월 6일쯤에 불러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참고인을 조사한다든가 뭐 자료를 분석하다 이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8월 6일 무렵에 가서 소환 통보를 하면 되는데 그때 임박해서 소환 통보하면 김건희가 갑자기 이런 일정이 이렇게 통보가 되면 이런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아예 어차피 요 시간만큼은 수사 일정상 필요하니까 미리 8월 6일을
통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영리하게 핑계댈 수도 없죠. 예.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굉장히 또 치밀한 거죠. 특검의 깊은 뜻이 김건희 특검에서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 윤상현 의원, 또 뭐 권성동, 이철규, 또 뭐 명태균 씨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정치권 관련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정치권 관련된 인물들 다 법적인 처벌 받고 특검이 엄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에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그 삼부 토건 주가 조작 거기에 이제 장관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 포럼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 삼부 토건 주가 조작으로 이미 구속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 부분 수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명태균 씨도 지금 소환이 28일 날 됐는데 그게 뇌물 공여라고 그래요. 혐의가. 그러면 뭐 특검이 이제 곧 발표할 거로 봅니다만은 제 추측으로는 여론조사 해준 비용 그 부분을 뇌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한테 공짜로 해준 부분. 그걸 뇌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사전 뇌물 이런 식으로. 사전 뇌물 형식으로. 윤상현 씨도 이제 명태균 관련 공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그때 공관위원장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당 대표입니다. 현역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 다 수사가 아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정한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내지 부탁 또는 지시에 따라서 그 잘못 이렇게 틀었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당에 대한 업무 방해 뭐 이런 부분들 다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권성동 의원 얘기를 둘러싸고는 뭐 통일교라든지 이런 종교단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리고 특히나 뭐 최혜병 특권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라든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특검이 전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의원님 평가하시는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누가 어떤 루트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을지 구명 로비의 그 선이 어디일지 우리 제일 이종호 블랙펄 거기를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루트가 지금 특검은 의심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계 거물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교단체까지도 이거 기존 검찰이면은 영장 치고 하기가 어렵죠. 특검이라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종교계의 그 이른바 큰 목사님들, 그러니까 힘 세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종교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신도들도 많고 그렇게 그 여야를 다 불문하고 좀 예민해서 아마 신중하게 일반 검찰 같으면 접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특검이라 과감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 안 보고 그냥 법대로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외환죄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영장이 또 어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마 김계환 사령관은 이제 저쪽은 또 최혜병 쪽인데 이 지금 군인들에 대한 이 영장 발부 여부, 그러니까 먼저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영장 기각된 부분, 요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영장을 발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저 일반 이적죄, 외환죄 부분을 김용대 드론 사령관 구속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죠.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방법이거든요. 수단이고. 근데 특검은 그 수단을 김용대로 잡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제동을 걸어버리니까 특검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용대의 변명, 그 변명에 대해서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한번 구속까지 하는 것은
김용대의 변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김용대의 변명이 거짓말이다 또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수사,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걸 좀 더 해서 바로 영장 재청구해서 김용대의 신병을 확보를 해야 이 외환 일반 이적죄 부분 수사가 원활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도 수사라고 하는 게 핵심 키맨을 구속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수사의 논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김용도의 영장은 내주는 게 맞다. 재청구가 들어가면 재청구하면 이제 다른 판사가 판단하거든요. 예. 영장을 내줘서 이 부분 국민적 의혹이 풀리고 정리가 되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무인기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의 도발을 획책했다 내용이고, 사실은 뭐 그동안에 뭐 문건도 나오고 뭐 윤석열 씨의 지시까지도 뭐 나오고 좀 확인된 언론 보도는 참 많거든요. 예. 근데 참 의학의 그 최종 그 실무 책임자 김용대 작전사령관, 드론 작전사령관의 영장은 또 기각이 되니까 이 참 국민들은 참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김용대 예. 사령관의 그 발언 중에 제가 경악을 했던 게 예. 연평도 포격 사건은 포격 사건이 있었지만 전쟁이 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어우, 황당한 발언입니다, 진짜. 그건 정말 저 어떻게 군인이 저런 예. 발언을 하는지. 그러니까 정상 작전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예, 하고요. 예. 참 이거 용납받기가 어려운 그런 주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외환죄 수사 이거는 뭐 군의 합참까지도 다 확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군 내부 수사기 때문에 특검도 굉장히 보안에 유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한 명의 군인 또 얘기했는데 이건 또 최해병 쪽인데 예. 좀 헷갈립니다. 내란의 김용대 영장이 기각이 났고, 이 김계환 사령관은 사실 해병대 사령관이고 해병대의 최고 책임자인데 예. 지금 모해위증죄로 구속영장 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요건 또 발부 여부는 또 어떻게 아직 결정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결과 여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발부되리라고 보고요. 김계환 사령관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용대 영장 기각이 좀 저는 이례적인 것이지 전반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네. 발부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김기한 사령관은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을 하고 정직한 입장을 취했으면 박정훈 대령이 저렇게 순환을 안 겪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일찍 정리가 됐을 텐데 결국 김계환 본인이 부정의한 편에 서가지고 사령관으로서 부정한 편에 서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꼬이고 예.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결국 최혜병이 억울한 죽음이 해소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계환 사령관의 위증 문제는 영장이 발부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계환 사령관도 이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예정돼 있고, 혐의로는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이렇게 현재 들어가 있어서 아마 오늘 오후나 밤 늦게 그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거는 그러니까 같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최초 예.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김계환 사령관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분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키맨으로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석보좌관 회의 때 참석자들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진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경로설은 이제 설이 아니라 경로 자체가 이제 상당한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이게 수사 외압이라는 게 우리 이건태 의원님께서도 과거에 좀 업무 해보셨지만은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대통령이 아니 하물며 장관이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건 구속해 말어, 뭐 형량을 어떻게 해, 뭐 봐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상식에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서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800-7070 예. 그 전화를 그동안에는 윤석열로부터 온 전화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건 맞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종섭 전 장관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최상위 지시자로서 책임을 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얘기를 했듯이 저는 김규환 사령관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요 사건은 윤석열 내란 속에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의식이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는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해서 그 청년들이 군인이 되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최혜병이 상부의 무리한 작전 지시 때문에 억울하게 사망했으면 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책임자를 엄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장병 하나 죽었다고 해서 사단장을 날리면 되느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수사 외압까지 하면서 봐주기를 했던 부분, 이거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진상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좀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당원 대회죠. 아무래도 수해 피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좀 약식으로 했고요. 또 이제 순회 경선보다는 이제 일괄로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당일날 8월 2일에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도 일부 변경은 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뭐 여러 지금 지역 충청권, 영남권 결과는 권리당원만 나오기는 좀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영남하고 충청은 62대 37 그 정도, 한 2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 이제 가장 큰 권리당원 규모를 가진 게 호남, 그다음에 경기, 서울, 그 가장 큰 곳이 그 절대 다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권리 당원만 또 발표가 된 거다 보니까 뭐 여론조사라든지 또 일반 대의원들의 표심은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이건 차분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요거 최근에 좀 핫한 이슈라서 이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 지금 강준욱 비서관, 국민통합비서관입니다. 근데 이분이 임명이 됐는데 지금 뭐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올해 3월에 쓴 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좀 동조 의견 내지는 국민들의 이 감정선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을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가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인사에 대한 고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또 국민들의 문제 제기도 많은 상황인데, 이 강준욱 비서관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분의 발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분노하기도 하고. 근데 그 대통령실에서 이분을 채용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와요 한편으로. 더구나 이제 이분이 맡은 업무가 국민통합이잖아요. 그럼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자층이 아닌 쪽에서 왔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함께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어떤 고려나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만 놓고 보면 정말 이건 뭐 동의할 수 있는 시민들이 없죠. 너무 심각한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강득구 의원이 지금 발언이 좀 나왔는데, 이진수 후보자 때보다 더 절박한 심정이다. 강준욱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까지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좀 전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시죠. 발언의 수준이 우리 민주당에서 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 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수준이라서
이 간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아하. 충격입니다, 충격. 충격이다라는 말씀. 요건 그냥 짧게만 듣겠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 어제 윤석열 피의자의 그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어요. 그 글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황당한 국민들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속의 입장은 계속 그 자기를 지지하는 그 극우 극렬 지지자들의 지지를 계속 가져가면서 결국 그 힘을 이용해서 국힘당을 흔들고 야당에서 일정 부분의 포션을 확보해서 나중에 사면을 받겠다. 그 궁극적으로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고 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지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남탓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또 자기 탓이라는 것처럼 또 이렇게 약간 말기술? 말장난을 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국민들께서도 어제 화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 국민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도 참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좀 참 민망한 윤석열 내랑수에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심해요. 근데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고쳤을 수는 없는 단계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건태 의원님하고 좀 장시간 인터뷰 좀 나눠봤는데 우리 신인규의 엄마 시대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신인규의 엄마 시대 새로운 제 프로그램에 처음 왔는데 아주 그 크게 인기를 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불러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